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4060 연금 부자 수업, 주식 경력 5년차 새아이 엄마 조은정이 전하는 진짜 경제 스터디 AI 융복합 아카데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강의를 하기 앞서서 어, 수강생의 자리에서 맨날 육학생들이 하시는 그 수업만 듣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되게 부담스럽지만 제가 이제 융카에서 1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조은재 쌤의 전자책 만들기 강의도 듣고 또 조은수 쌤하고도 판호체 챌린지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쌤이 하는 캔바 디벨롭 강의도 들었고 김정혜 쌤이 하는 유튜브랑 그 컴퓨터 기초 강의도 들었고 또 목요일 날 하는 무료 강의도 거의 안 빠지고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침에 그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고 독서 클럽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독서 클럽에서 박고미 연금 부자 수업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읽게 됐어요. 같이 읽으면서 이거는 진짜 유교생들이랑 같이 공유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바우 선생님이랑 서미영 쌤이 강력 추천을 하셔가지고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됐고요. 처음 하는 강의라서 제가 막 순간 얼어붙고 버벅거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 어떻게? 알구나. 저는 원래 파주시에 지금 살고 있는데 파주시 공무원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이를 셋을 낳고 그중에 또 막내가 부기는 자폐이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아이들 간식비를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전업 투자로 생활비를 5년 벌고 있는 5년차 투자자고요. AI 융복합 아카데미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연구원까지 오고 오늘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 미국 주식, 뭐 ETF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한테 주식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포트 안에는 온통 다 국내 주식만 몰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을 지나오면서 장이 좋을 때는 정말 좋지만 장이 좋은 거는 1년에 몇 달 안 되거든요. 비수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여름에는 진짜 비수기거든요. 생활비를 못 벌어요. 그러니까 있는 돈에서 진짜 조금이라도 수익 났을 때 그냥 빨리 빼서 생활비만 조금씩 빼서 쓰고 이런 생활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심적 부담감이 있고 시장이 요즘처럼 또 전쟁이 또 갑자기 난다던가 이런 급변하는 상황일 때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막 미국 주식 좋다고 다 미국 주식 가고 할 때 나는 정말 계속 여기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국내장이 좋지만 또 이게 또 언제 또 지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있는 시기에 제가 그 박보미 연금 부자 책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포트가 완전 잘못됐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연금 준비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당장 그냥 주어진 환경에만 맞춰서 적당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국내 주식을 처음 접할 때도 책 보고 뭐 유튜브 강의를 본 적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면서 최근에 오히려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처음 시작할 때는 뭣도 모르면서 그냥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없이 샀는데 우연히 되네? 뭐 처음 시작할 때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약간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결국에는 운이고 유행이고 어떤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샀는데 아니고 막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박곰이 연금부자 수업을 보면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으면서 절세까지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머, 여태까지 나는 뭘 하고 살았지? 왜 이걸 모르고 살았던 거야? 평범한 서민이었던 거죠. 부자들은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그 방법을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주식 몰빵하고 운에 맡기고 불안한 시장 변동에 불안한 감을 느꼈다면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글로벌하게 ETF 투자도 할 수 있고 연금도 안정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게 됐고, 이 방법이 맞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 공부를 하고 연금 투자 방법을 공부하게 된 진짜 직접적인 이유는 나 자신도 지키고 우리 아이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내 아이한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랑 어떻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지 그 힘을 키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알아야 아이들한테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 방법을 선생님들도 같이 다 알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터득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거는 금방 지치고 힘들잖아요. 근데 혼자 걷는 거는 어렵고 힘들지만 올바른 투자 방법을 알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다면 행복한 부자가 다 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급빛 노후를 위한 수학 설계도인데요. 처음에 씨앗을 심고 물을 정성스럽게 주고 길들이면 수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ETF랑 연금 투자 방법이나 원리를 알고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징검다리 삼아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죠. 하다 보면 경제관념도 생기고 절세 비법도 터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노후에 안정감 있고 안도감을 느끼는 황급히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4060 연금 부자 수업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황급비 노후를 위한 수학 설계도. 뭉칫돈 10억 대신 평생 마르지 않는 월 300만원 현금 흐름 만들기. 이게 핵심이거든요. 은퇴를 하고 한 달에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를 2024년에 했대요. 그런데 최소 생활비가 있고 적정 생활비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생활비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인 거예요. 근데 이 돈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노후의 은퇴한 후의 노후는 여가도 생활을 좀 즐기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는 적정 생활비를 다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최소 생활비는 개인이 월 150만 원이 들지만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는 약 324만 원이 들고요. 개인은 월 약 205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거를 필요생활비를 따져가지고 은퇴할 때 필요한 돈을 계산을 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게 25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 있는 게 예금이나 저축만으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은퇴 자금이 9억 7,200만 원이고 개인은 6억 1,5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 목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회피하고 외면하고 안 쳐다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노후를 자산을 위협하는 세 가지 복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료비고,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 세 번째는 거주비용입니다. 65세 이후가 되면 생애 의료비 중에서 50%가 집중이 된대요. 그래서 의료비용으로 전용 자산을 10에서 15% 정도 별도로 배정을 해야 되고, 물가 상승률은 20년 뒤면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현재 300만 원의 값어치는 2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거주 비용도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월세나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인상 리스크가 있어서 필요 자금이 1.5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은퇴 자산의 총액을 보면 10억에 가까운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고 무조건 아끼고 저축하면 되는 건가 하다가 못 모을 것 같은데 10억은 말도 안 돼 라고 그냥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100세, 120세까지 사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잘 죽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총액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월 마르지 않는 300만 원을 만들면 됩니다. 이 300만 원을 구축을 하면 인플레이션에서 투자 수익률로 방어도 할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억의 부담을 쪼개는 마법 3층 연금체계입니다. 3층 연금체계에서 1층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이거는 뭐 1층에 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일단 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요게 1층에 있고요. 2층은 퇴직연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장인이시라고 하면 퇴사하실 때 받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건 퇴직 IRP에 자동으로 이제 퇴직할 당시에 계좌에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3층은 개인연금이에요. 이 개인연금은 여유의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금액이잖아요. 저희는 이 개인연금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3층이 다 만들어지면 평생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꾸준히 납부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월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고요. 2층은 퇴직연금인데 이거는 월 50에서 75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기초 현금 흐름이 최대 225만 원, 최소는 150만 원 정도가 이제 준비가 되는데요. 최대치로 따졌을 때 이미 75%, 300만 원 중에 75%가 이제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모으냐? 1, 2층에서 부족한 금액이 약 1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125만 원은 개인 연금 계좌에서 3억 원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3억 원에서 연수익률 5% 상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은 그대로 놔둔 채 5%의 수익금이 범위 안에서만 빼서 쓴다고 하면 약 125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원금을 지키고 수익만 다 쓰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돈 3억이 일반 적금이나 입출금 통장에 있다고 치면 매달 125만 원씩 빼서 썼을 때 20년이면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요즘에는 은퇴 시기가 보통 65세로 따지는데 85세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투자를 하고 절세 계좌에 넣으면 원금 3억 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5%의 수익을 만들고 그 5%의 수익금인 125만 원을 빼서 쓰는 거죠. 이걸 자가배당 전략이라고 합니다. 집이 일단 한 채가 있으시고 현금이 저희가 아까 말한 3억에서 뭐 많게는 5억까지 모으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한 200만 원가량 돈을 모아놓은 상태를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는 거고요. 50대라고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100세 시대, 120세 세대까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50대에 시작해도 20년을 납부를 하면 3억이 만들어지는데 70세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은 3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르지 않는 3억은 그대로 있고 5%만 빼서 쓰는 거예요. 이 남은 3억은 아이들한테 상속으로 주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 그냥 그래도 은행에 돈 넣는 게 안전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을 그냥 아끼는 거예요. 요즘 비싼 커피 같은 거 뭐 라떼나 바닐라 뭐 들어간 이런 커피 같은 거는 막 7,000원, 8,000원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00원짜리 상품을 하나 사보는 거죠. 해보면 어렵지 않네? 라는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시면서 해볼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 절세를 할 수 있는 바구니가 이제 4개가 필요하거든요. 네, 튼튼한 바구니는 계좌를 말을 해요. 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계좌 4개를 말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과일은 그 바구니 안에 담는
상품입니다. ETF 같은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법 4대 마법 계좌 완벽 가이드고요. 뒤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계좌를 만들기 전에 이 절세 계좌라고 했잖아요. 이 절세 계좌를 알려면 용어를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용어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세 계좌에는 세액공제, 비과세, 과세이연, 손익통산 이런 말들이 나와요. 세액공제는 연말에 사람들 뭐 연말정산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이미 내가 낸 세금인데 연말 때 정산을 해가지고 돌려받는 거예요.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100만 원을 냈어요. 100만 원을 냈는데 너 세금 100만 원이나 냈네? 그러면 연말에 내가 너 16.5%에 해당하는 16만 5천 원을 돌려줄게 하고 현금 캐시백을 해주는 것 같은 거가 세액공제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는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온전히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에 집을 샀는데 2억에 팔았어요. 시세 차익이 1억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보통 집은 내잖아요. 근데 얘는 너 1억이나 벌었어? 축하해 라고 말하고 세금을 안 걷어가는 거예요. 그걸 비과세라고 하고 과세 이원은 원래는 물건을 사거나 뭔가 소비를 했을 경우에 바로 세금을 보통 내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당장 내 세금 지금 내지 마. 너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노후에 내도 돼. 라고 하면서 미뤄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낸 금액만큼 복리로 굴러가면서 눈두덩이처럼 돈이 커질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돈을 내는데도 이거를 깎아줘요. 세금을 내는 금액도. 그걸 과세이연이라고 하고요. 손익통산은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A라는 종목을 샀는데 5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근데 B라는 종목을 샀는데 얘는 손실이 나서 마이너스 300인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300인 거는 그냥 세금 안 내. 그냥 이렇게 하지만 너 500 벌었으니까 500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나 손실 봐서 실제 번 돈이 200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손익통산이라는 거는 그걸 해주는 거예요. 500에서 손실만 300을 빼고 너 그러면 200만 계산해가지고 손익통산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가 이 절세 계좌에서 적용이 됩니다. 바구니 첫 번째는 CMA 통장이에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CMA 통장은 은행에서는 개설이 안 되고 증권사에서만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 만들어진 이 CMA가 종류가 좀 되게 많은데 이걸 왜 귀찮게 굳이 은행이 아니고 증권사에서 만들어 라고 하잖아요. 은행에 있는 입출 통장은 연 이율이 0.1%를 줍니다. 연 0.1%밖에 주질 않아요. 근데 이 CMA는 2%를 줘요. 연 2%. 그러니까 은행보다 CMA 통장이 20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복리로 줘요. 복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여유자금 대기하는 통장이긴 한데 어디서 목돈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돈이 며칠 있다가 쓸 돈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도 못하고 되게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시면 일복리로 돈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있는 입주통장에 넣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겠죠. 근데 이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된 그 시간이 있어요. 이게 5시 전에 넣어야 돼요. 5시 전에 넣고 다음날 뽑으면 일복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넣으신다면 5시 전에 이제 넣으시면 좋고, 이 CMA에도 좀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원래 이 CMA 계좌를 개설하면 RP형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이 RP형은 이율이 2%가 아니에요. 조금 낮아요. 은행보단 높지만 좀 낮아요. 그래서 별도로 발행 어음형이라는
유형이 따로 있거든요. CMA 안에. 발행 어음형으로 귀찮지만 한번 버튼 클릭해서 바꿔줘야 돼요. 발행 어음형으로 하면 2%가 됩니다. 근데 MMW형이라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집에서 못해요. 증권사에 가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다가 내가 이 CME 통장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 근처에 마침 갈 일이 있어. 그러면 잠깐 들려서 신분 확인하고 MMW형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발행 어음형보다 조금 더 높은 이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유자금, 갑자기 생긴 돈. 하지만 물릴 수는 없는 그런 돈이 있을 때 비상금 넣는 용도로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ISA 계좌인데요. 이거는 목돈을 마련하는 1순위 계좌예요. ISA 계좌는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인데 의무 가입 기간이 좀 있긴 해요. 최소 3년을 가입을 해야지 가능하고요. 해지가 가능하고요. 이 계좌의 가장 좋은 혜택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익 중에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원래 일반 계좌라고 하면 15.4% 세금을 무는데 9.9%밖에 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에서 이제 다 모르겠고 통장목 종류가 너무 많은데 나 뭐부터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거 먼저 계산해라고 한대요. ISE 계좌. 이 계좌는 혜택이 너무 좋아서 개인한테 한 개밖에 개설을 해주지가 않아요. 뭐 다른 계좌들은 막 여러 개 개설이 가능한데 이건 하나밖에 개설이 되질 않는데 최근에 통계를 냈는데 연금저축계좌와 IS 계좌가 두 개 다 혜택이 되게 좋은데 이 계좌는 IS 계좌는 만들어진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 계좌도 한 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근데 연금저축 계좌의 수를 초과했대요. 너무 인기가 많은 거야. 이게 혜택이 절대적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1억을 목돈을 만들고 싶어 할 때 1번으로 만드는 계좌가 이 ISA 계좌입니다. 그 다음 바구니 3번은 연금저축계좌예요. 연금저축계좌는 장기 노후를 준비하는 계좌입니다. 네, 만 55세 이후에 이거를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부담이 되긴 하죠. 중도 인출을 할 수도 없고 해지도 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아까 ISA 계좌는 그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고 이거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이제 제한이 있고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IRP라는 또 계좌가 또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얘랑 같이 합산을 해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IRP에서 이미 납입 한도 900을 채웠다면 여기는 900만 원밖에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의 금액이 혜택이 되게 높거든요. 16.5%의 캐시백이 되기 때문에 요거 확정 수익이에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에 투자를 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하니까 막 5%, 10% 이렇게 먹고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16.5%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확정 수익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혜택이고요. 그리고 이게 과세 이연 혜택이 있어요. 과세 이연은 원래 세금을 떼야 되는데 떼지 않고 뒤로 가고 나중에 내는 거잖아요. 이 과세 이연 혜택이 있어서 눈두덩이처럼 내지 않은 세금이 더 같이 불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 계좌에 치트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금 계좌에서 저는 이 비법 보고 진짜 놀랐는데 연금 계좌를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액공제 한도 금액인 600만 원어치를 이제 세액공제용으로 하나를 만들고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비공제용 한도 그냥 일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그 세액공제를 받는 그 연금저축 계좌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 55세 될 때까지 그냥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살다 보면은
이사도 가야 되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돈을 깨고 싶은데 이거는 깨는 순간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페널티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 비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연금 계좌는 원금에 한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안 물고 빼서 쓸 수 있어요.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 계좌도 하나 터서 이거는 비상금 계좌로 쓰는 거예요. 세액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비상금 계좌. 하지만 세금도 이제 과세 이연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과세 이연 혜택도 느리고 그다음에 뭐 비상금 계좌로 쓸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거죠.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유연하다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20년, 30년 연금을 투자를 하는데 못 뺀다는 거는 정말 좀 힘든 상황인데 그때 요거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바구니 4번은 IRP 계좌입니다. IRP 계좌가 이게 가장 잔금이 심한 계좌예요. 진짜 인출을 못해요. 그 최후의 방어막으로 만 55세가 돼야지 이제 계좌가 개설이 되는 거고, 이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와 납입한도랑 세액공제 한도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금계좌에서 6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로 30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추가 혜택, 만약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고 세액공제를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IRP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네. 이 폭포수 전략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CME 통장 있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월급을 받았는데 당장 카드값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며칠 있다가 나가잖아요.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을 하는 거예요. 입출금 날짜를 월급을 받자마자 나가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월급 들어온 날, 다음 날 나가게 했나? 아무튼 카드값이 다 나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받고 카드값 나가는 날을 좀 뒤로 미루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잠깐 있는 사이에 이 돈을 CMA 통장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날짜 뒤로 미룬 후에 내가 내일 카드값 내고 그 다음에 투자할 IS 계좌에 넣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연금저축과 IFA 계좌에 이렇게 나눠 넣는 거죠. 그러면 일복리 불리면서 돈이 굴러가는 거예요. 4대 마법 계좌 한눈에 보기 위해서 한눈에 표가 보이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너무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일단 CME 계좌는, 매일 이자를 지급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ISA 계좌는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되고, 3년을, 목돈을 만드는 계좌라는 거. 그리고 원금에 한해서는 이게 중도 인출이 돼요. 그래서 얘도 유연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직장인들은 일단은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우선 만드셔가지고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알파로 세액공제 받는 연금계좌 말고 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계좌도 하나 따로 만들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상계좌 하나 더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5%의 해지 가산세가 붙어요.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하고 IRP 계좌는 해지했을 때 가산세가 16.5%가 붙는데, 근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세액공제 16.5% 받았잖아요. 그거 도로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또 눈덩이처럼 돈이 불어났는데 불어난 돈의 16.5%니까 그 16.5%가 같은 16.5%가 아니겠죠. 16만 5천이 같은 16만 5천 원이 아니고 더 늘어나 있을 거예요. 이 가산세가 있는 이유는 깨지 말라는 거죠.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 혜택 줬는데 왜 깨? 약간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방용 기능이 있어서 오히려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계좌가 뭘 터야 되는지 이제 아셨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요즘에는 계좌 개설이 다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계좌만 개설하시면 되고요. 이 계좌 안에 뭘 담을지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든든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완벽한 레시피는 이 계좌 안에 ETF를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20년 동안 이제 그 계좌이고 하기 때문에 ETF를 약간 공격적인 상품도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ETF가 너무 핫해서 공격적인 상품이 많지만 20년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한 ETF를 담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는 사과 한 알과 과일 바구니를 비교를 했는데, 사과 한 알은 그냥 주식 개별 종목이에요. 그리고 과일 바구니는 ETF입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은 회사 내가 샀는데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악재가 있거나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정보에 인해서 내부적인 문제로 이제 회사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나 하는 경우에 우리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삼천장제약 계속 얘기 나왔는데, 선생님한테도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삼천장제약이 비만 치료제 만들어가지고 진짜 나서 저 코스닥 시총 1위 됐어요. 네, 그 말을 했는데 악재가 터졌죠. 그리고 검증이 안 됐고 뭐 임상이 이상하고 뭐 이런 걸로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막 비빌거리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데,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그 바구니 안에 여러 개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개가 썩어도 전체적인 그 종목에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ETF의 세 가지 무기는 투명한 포트폴리오, 낮은 수수료 보수,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포트폴리오가 그냥 제가 ETF 상품 검색해서 보다 보면, 어, 뭐지? 코스피 200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200개 종목이 뭐지? 하고 들여다 보려고 하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삼성, SK 뭐 이런 식으로 종목이 다 들어있는 게 보이고, 심지어 얘가 몇 프로의 비중을 가지고 있구나까지 다 보입니다. 오픈돼서 다 보여요. 그리고 ETF는 내가 직접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낮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요즘 100만 원 거의 육박하려고 하는데, 제가 SK 하이닉스 사고 싶어도 100만 원에 당장 없으면 못 삽니다. 하지만 그냥 코스피 200 사면 됩니다. 코스피 200 ETF 사시면 되거든요. 안 비싸요. 몇만 원이면, 2, 3만 원이면 샀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 SK하이닉스 나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적은 돈으로도 내가 큰 회사들, 심지어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 개별 종목을 사는 거는 액티브 투자라고 해요.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액티브 투자고, 패시브 투자는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예요. 그래서 지수를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연 7%의 꾸준한 수익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꾸준히 7%가 나온다고 지금 목표를 잡은 건데, 이 7%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7%도 보수적이라니, 그쵸? S&P 500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S&P 500이 연평균 20년간 수익률이 10%였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모르겠어. 나 그러면 이 절세 계좌에다가 그냥 S&P 500 담아야지? 라고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S&P 500은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가장 우량한 500개 기업을 다 한 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하는 우량한 기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 조금 공격적으로 사고 싶어. 나는 요즘에 기술주 AI 엄청 발달한다는데 나 그런 것도 좀 받고 싶어. 지수만 추종하는 거 좀 싫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스닥 100을 사시면 됩니다. 미국 나스닥 100 안에는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이제 6월에 그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스페이스 X가 상장과 동시에 나스닥에서 시총 1위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코스피 200 사야죠. 그쵸? 근데 코스피 200 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들어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이 책 중에서 코스피가 지금 현재 5천 정도 되거든요. 5천인데 만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작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AI와 반도체로 이제 발달을 지속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은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담았잖아요. 근데 이 주식과 금현물, 채권은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주식이 좋을 때는 금과 채권이 떨어지고, 금과 채권이 좋을 때는 주식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년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게 상쇄하는 효과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같이 담는 겁니다. 금연물하고 채권. 그리고 금연물도 있고 은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AI 반도체에는 은이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 나스닥, 금연물, S&P 500 이런 것들을 담아서 완벽한 바구니를 구성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비중을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돼? 라고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나는 S&P 500이 10% 준다니까 나 S&P 500 몰빵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비율이 6대4 비율이 황금 비율이래요. 그래서 6은 주식에 관련된 ETF를 사시는 거고, 4는 채권과 금 같은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마 S&P 500 담으면 10%인데 연 7%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20년 바라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도 훌륭하잖아요.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거에 비하면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쟁 나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거를 수렴할 수 있어서 6대4 비율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고 계좌를 만들고 그 안에 ETF를 담은 다음에 그냥 20년 동안 자동으로 매달 넣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 적당하다고 하거든요. 두 번이나 한 번 정도가 적당하긴 한데, 이렇게 자본을 분산 투자하는 시기에 리밸런싱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생일날만 할래, 연말에만 할래, 할 때 이렇게 리밸런싱을 한 번 해주시는데, 할 때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채권은 반대겠죠?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싼 값인 채권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올랐던 주식은 항상 S곡선을 타거든요. 마냥 올라가지 않아요. 얘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확정한 금액을, 매도해서 확정한 금액을 다시 채권이나 금으로 옮겨서 다시 6대4 비중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밸런싱이거든요. 이걸 1년에 한 번씩 하시면서 20년 동안 계속 굴리시는 거예요. 저점에 살려고 나는 지금 살려고 봤더니 요즘에 국장이 좋으니까 코스피 200 너무 올랐어. 나는 얘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 거야. 하면서 시작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린 20년 부을 거니까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열고 한분 루프를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증권 앱을 열고 개설을 하신 후에 ETF를 담으시면 됩니다. 6대4 비율로 담으시면 되고요. 복리마법과 시간이 만드는 20년 황금 루프 탑승하기 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증권사 개설할 때 저도 처음에 증권 개설할 때 증권사를 안 가고 은행에 가서 개설을 했거든요. 근데 각각 은행에 가면 저기 주식 계좌 개설하러 왔는데요 하면은 어느 증권사 거 개설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고 그 계좌를 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앱만 깔면 바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있고
신분증 있으면 신분증 등록하고 은행에 계좌번호 넣으시고 나면은 뭐 인증하기 뭐 그런 게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면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계좌를 개설할 때 미래에셋증권을 개설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미래에셋증권을 개설하시는 주 이유는 그 증권사들이 되게 많아서 뭐 여기는 요번에 뭐 거래하는데 뭐 수수료 뭐 0원이래 뭐 이런 거 혜택 준다고 하는 걸 따라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연금을 20년 동안 부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자본금이 별로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증권사들이 자본금이 많고 갑자기 뱅크런이 왔을 때도 언제든지 돈을 빼줄 수 있는 자기 자본금이 많은 증권사가 안정적인 회사인데 미래에셋증권이 그 부분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ETF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식을 할 때도 보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를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사주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사주지 않아요. 근데 거래가 많고 다 쳐다보고 있어야지 이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래에셋 증권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은 어, 검색창이 이렇게 돋보기처럼 검색창이 나와요. 나온 돋보기에다가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그냥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뭐 시장가로 사거나 뭐 지정가로 사거나 뭐 이렇게 버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정가에 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럼 거래되고 있는 것보다 싸게 사고 싶어서 걸어놨는데 그 가격엔 팔고 싶지 않은 거죠. 안 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가는 현재 시세에 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뭐 어차피 매달 살 건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시면은 시장가로 사시면 되고 난 그래도 10원이라도 싸게 살래 이런 마음 있으시면 지정가 눌러서 사시면 되고요. 그 ETF도 주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규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9시에서 9시 5분, 3시 20분에서 3시 반, 요 사이에는 사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그 LP라고 유동성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증권사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고용한다고 전 얘기를 들었는데 LP라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시장가, 이 시가를 변동이 있는 거를 얘가 잡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변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그렇게 막 움직이면 안 되지? 내가 또 안정화 시켜줄게? 라고 활동하는 애들인 거예요. 이 LP라는 거가. 근데 얘네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2시 반이래요. 그래서 그냥, ETF 산다 할 때 그냥 점심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점심 때, 밥 먹으면서, 나 오늘, ETF 오늘 사는 날이지? 하고서는 이제 사시면, LP가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이때 사시면은 가격이 안정적일 때 살 수 있다. 보시면 되고, ETF를 고르는 법이 있는데, 어, 투자 목표나 전략을 수립하고, 순자산 규모를 확인을 하고, 보수가 낮은 거 사고, 그 다음에 추적 오차와 계리율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유동성과 거래량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ETF를 사실 때 보면 종목을 검색을 하고 종목의 정보 같은 거를 볼 수 있는欄이 이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산 규모가 그 300억 이상인 거. 그리고 보수가 낮은 거, 뭐 이런 거 다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괴리율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괴리율은 그 마이너스 플러스 0.5 범위 안에 있어야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가끔 막 너무 막 수요가 몰릴 때가 있어요. 투자 수요가 몰려가지고 실제 얘의 자산 가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괴리율이 막 2,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안 사야 돼요. 과열된 거예요. 그래서 괴리율은 보고 사요. 저도 살 때, 괴리율이 몇 프로지? 0.5%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아니네? 그러면 사요. 근데 넘어갔다. 그럼 사람들이 지금 막 과열됐네. 비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사시면은 될 것 같아요. 투자의 타이밍은 저가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시간의 힘이니까 저희는 복리의 힘을 믿고 그냥 적립식으로 그냥 자동이체로 해서 그 계좌가 개설되잖아요. 뭐 연금 계좌든 IS 계좌든 뭐 계좌가 개설이 되면 계좌에다 자동이체를 그냥 걸어놓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된 거 안에서 자동 모으기 기능도 있어서 자동 모으기 기능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종목을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묵은지처럼 그냥 계속 숙성시켜가지고 마법의 곡선을 타게 하는 건데 이 복리의 마법의 변곡점이 되는 시점이 막 15년에서 18년이 지나야 변곡점이 생긴대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잡은 건 50만 원씩 20년을 부어서 3억을 만드는 건데 시간이 더 있다 그러면 30년을 붓는다면 이 자산의 값어치가 진짜 말도 못하게 불어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찍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폭락이 두려우면 6대4 황금 비율로 내 자산을 방어하세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은 공격적 자산이고 채권과 금은 방어 자산이니까 와, 너무 주식에만 몰빵하지 마시고 안전자산인 채권과 금을 같이 ETF에 담자 그 얘기고요. 아까 전처럼 리밸런싱 할 때 그 채권이 떨어져 있을 때 사면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요럴 때 그냥 리밸런싱 할 때 한 번씩만 봐주시면 돼요. 이것도 너무 자주 리밸런싱 하는 것도 안 좋대요. 어차피 수령만 돼요. 그렇게 해봤자.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대 시작해도 20년이면 3억을 만들 수 있으니까 늦은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50만 원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일단 10만 원 정도 먼저 계좌 개설해보고 하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묶이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ISA 계좌 먼저 터서 10만 원씩 ETF에서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원금면에서는 중도 인출 가능하니까요. 황금 루프는 일단 ISE나 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바구니를 준비를 하고 S&P 500 등 우량 ETF를 담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고 15년 이상의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기다려주는 게 저희 20년 황금 루프입니다. 머리로 이해되면 이제 손가락으로 실행할 차례입니다. 이제 커피값 10,000원씩 아껴가지고 ETF 한 번씩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너무 이제 계좌 종류가 많잖아요. 계좌 종류를 일반 계좌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이나 ETF도 그냥 일반 계좌에 사거든요. 근데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뭐 과세가 돼서 15.4%의 세금도 물어야 되는 이 상황들이 있어서 일반 계좌와 현재 IS 계좌. 이 IS 계좌가 너무 혜택이 좋은데 국내로 이제 자꾸 이제 ETF 사라고 이제 유입을 하려고 정부에서 이제 개편안을 만들 거래요. 그래서 이 비과세 한도도 200에서 500으로 올려주고 세제 혜택도 올려주고 이제 한도도 2천만 원이던 거 4천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올해 안에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나 업그레이드 된 IS 계좌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거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요거 반영해 준대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 개설하셔도 되고요. 이거와 별도로 국민성장 ISA라고 이것도 새로 만들어질 건데 원래 ISA 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밖에 못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개 만드시는 거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셔서 나는 세액공제가 우선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되는 거랑 IRP 계좌 이거 2개를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세액공제 한도가 2개 합산해서 900만 원이거든요. 9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하시는데 어떤 분들 그 얘기는 들었어. 한도가
900만 원을 채우는 게 최고치니까 나 이거 일단 채울래 하고 900을 넣었대요. 계좌 이체를 해서. 그래서 세입공제는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산 거야. 예수금만 넣어놓은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대요. 이것도 그냥 그 적금이나 그런 입출 통장 같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놓기만 하고 ETF를 안 산 거죠. 여기 안에다 ETF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령하는 나중에 이제 열심히 모았는데 연금을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금을 수령하실 때 연금 계좌를 합치는 게 좋대요. 근데 이게 보다 보면은 세액공제가 1번 통장 1번에 세액공제가 되는 거, 통장 2번은 연금계좌 저축 똑같은 연금저축 계좌인데 세액공제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저축 IRP, IS 계좌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잖아요. 세액공제가 되는 1번하고 3번을 합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하나의 통장으로 만드시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세액 공제가 된 거랑 안 된 거랑 막 섞이면 나중에 세금을 부과할 때 우리가 불리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세액 공제가 되는 것끼리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세액 공제 안 받은 거 있잖아요. 안 받은 그 연금저축 2번은 그냥 놔두셔야 돼요. 비상금 계좌잖아요. 우리 언제든 뺏어 쓸 수 있는 이 비상계좌는 합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쳐놓은 다음에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마르지 않는 배당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월배당 포트폴리오로 바꿔야 돼요. 여태 65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주식과 채권이 6대4로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거를 월배당 ETF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당주 있잖아요. 월마다 돈이 들어오는 월배당 ETF 종류로 포트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배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령을 하는데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일정 금액이 따박따박 들어와야 돼. 그러면 정액을 고르시고 나는 괜찮아. 아직 정률로 받았으면 좋겠어. 일정 비율만 받아도 돼. 라고 해서 정률로 받거나 자율로 내 마음대로 매수 매도해서 나는 필요할 때 막 즉흥적으로 뺄래. 이렇게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르지 않는 게 저희의 목표잖아요. 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려면 정률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뭐 월배당 ETF도 월배당 배당주들은 보통 급등락이 별로 없어서 일정 비율을 유지하기를 하는데 그래도 급락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률이면 좀 덜 들어와요. 그럴 때는 연금저축 2 있잖아요. 저희 비상금으로 모아놓은 돈. 거기서 빼시거나 퇴직연금 계좌가 있으실 거예요. 퇴직해서 받은 거기서 돈을 일부 인출해서 버티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장이 좋아서 정률로 받았는데 많이 받았어.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또 그 목돈을 마련하는 연금저축 세금제 안 받는 거 하나 또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넣으셔서 연금저축을 또 비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좌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대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50대이신 분들이 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60대이신 분들이, 나 60이어서, 나 이제 진짜 뭐 몇 년 안 있으면은, 나 이제, 일단 연금을 받을 이미 나이야. 근데 뭘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추가로 말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세, 120세까지 살잖아요. 근데, 그, 가지고 있던 뭐 보통 다들 적금이나 예금 이런 거 들어놓으셨을 텐데 그 돈이 80세쯤 되면은 없어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적금이나 예금에 담아놨던 돈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넣었던 예적금을 깨가지고 오히려 IS 계좌 있잖아요. 약간 자금의 유동성 있는 그 IS 계좌에다가 넣어서 3년 만기 될 때 연금저축계좌로 넣고 3년 만기 될 때 연금저축계좌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포트를 달리해서 절세 받을 수 있는 계좌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80세가 돼서 만기가 됐을 때 80세부터 100세나 120세 될 때까지 마르지 않게 월배당을 받으시고 모아져 있는 돈은 상속으로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에서 아침에 보는 책, 이거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 했던 내용을 이 박고미가 이제 뭐지? 유튜버에서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 내용이 기반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50세 넘으셨는데 연금주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요 세부적으로 이제 급하게 돈 넣으시는 비법이 또 써 있더라고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막 150이 부담스러워서 50으로 20년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아이들이 다 이제 자기들이 직장 생활 하시고 더 이상 이제 돈 들어가는 게 없어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급하게 좀 빨리 넣어서 불려가지고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또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이어서 이거 오늘인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넣어야 되겠다 하고선 이것도 같이 추가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고 무슨 얘기인지 다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다 들어도 저도 한 번 들어서 잘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다 기억하실 분 모르셔도 되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프롬프트로 만들었어요. 이 책 내용이랑 제 강의 내용이랑 넣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처음 적립 단계에 다 자기만의 집 생활 사정이나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다 플랜 짤 수 있게, 그다음 은퇴할 때 어떻게 돈을 출금하는 게 나은지 뭐 이런 거 나오게 할 수 있는 프롬프트 만들었는데, 요거 제가 공유해서 창에다 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못하지? 잠깐만요. 이거 줄여야 되나 보다, 창을. ESC 누르셔서 전체 창 닫으시고. 네. 방금 ESC를 간신히 찾아서 눌렀어요. 네, 요거를. 내용 어려웠어요, 선생님? 은수쌤, 어려웠나요? 몇 번 더 듣고 싶어요, 선생님. 네. 저도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근데 반복해서 듣고 약간 해야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거 어디 윤카방에다가 올리나요? 채팅방에 두 개 다 올리면 되나요? 두 개 다? 윤가방에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올렸어요. 정했어요. 액티브 ETF는 그 ETF 상품 중에서 액티브 달린 ETF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이 ETF 종목을 담당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나 지수 추종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내가 순간순간 해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불안해요. 이게 폭, 뭐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도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금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하신다면 약간 단타처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제가 드린 거 각자 많이 사용하시는 AI에다가 넣어가지고 하시면 중간에 입력 양식이 있거든요. 양식란에 나이하고 은퇴, 희망 나이, 그 다음에, 은퇴 후에 받고 싶은 금액,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유 자산 정도 넣으셔도 되고, 월 얼마를 넣으실 수 있는지 가능 금액 체크하시고, 나는 세액공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가 안 필요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게 달라져요. 어느 계좌를 주력으로 할 건지가. 그거 내용 넣으시고, 보수적이신지, 중립적이신지, 공격적이신지, 본인 성향을 좀 같이 넣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나오고, 제가 아까 전에 뭐 ETF 고르는 팁, 이런 것도 막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여기 넣었어요.
그래서 ETF도 박보미가 추천하는 ETF 고른 팁이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포트도 아까 6대4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연금부자 책에 보면 포트가 4개가 나와요. 약간 조금 다르게 나오는 그것도 있는데, 성향에 맞춰서 그 포트도 추천하는 걸로 해가지고 넣었으니까, 종목도 막, 뭐, 어떤 거 해라 하고 나오실 거예요. 더 잘 쓰시니까 저보다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조금 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 마지막 장표도 보여주실 건가요? 63페이지. 다 끝내신 63? 건가요? 아, 다 끝났어요. 네네. 네네. 네. 자,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뭐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실 말씀. 아, 키움증권 쓰고 계시잖아요. 이 키움증권은 그 ETF를 주력으로 하는 증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개인들이 많이 쓰는 증권사. 저도 키움이 메인이거든요. 근데 키움에서는 ETF 종목을 고르고 사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상품이 주력이 아니고.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을 추천하는 이유가 ETF 종목도 많지만 얘네가 연금의 찐이래요. 연금의 진심인 증권사여서 연금에 관련된 거는 미래에셋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공유를 좀 중재해 주시고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죠. 저희 그 너무 7번을 쫙 한번 써주실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나 진짜 너무 도움이 됐다 하신 분은 톡방에 7자를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